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네. 광명 철산동 84제곱미터도 매매가 10억 원 넘었다. 수도권, 역세권 일부 지역선 12억 육박, 현실 외면한 정책 수장 발언에 비난 세도. 이게 어떤 발언이냐면, 지난번 25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님이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하셔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공분을 사셨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는 자리에 가다 보니까 방송도 매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랑 입이랑 좀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로서는 A로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뭐 B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아마 이게 이분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몇 개 아파트만 10억 원이 넘는 거 가지고 이게 맞는 팩트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뭐 미리 사전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즉석해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몇 개 아파트만 10억 원 넘은 거 가지고 네. 뭐라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몇 개 아파트인데 그 몇 개 아파트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지금은 중위권 가격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과거보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월등히 많아졌다는 것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올만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몇 개 사원이 아니라 몇만 채가 생겼다는 얘기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도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서울 말고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 시세 단계인 경기도권도 올랐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양시, 목련 지금은 평촌이죠. 네. 물론 전용이 100일이니까 요거는 이제 40평대겠네요. 11억 6천이고요. 화성 동탄도 이것도 아마 30평대 후반일 텐데 13억이 넘어갔고, 광명 철산 에미안 자기가 제일 비쌌는데 이건 34평형이 10억 원이 넘어갔고,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이것도 30평대 후반인데 12억 원이고, 킨텍스 나왔네요. 예, 11억 5천만 원인데. 예,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지금 이제 소장님이 금액 말씀하시는 걸 듣고 느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집만 안 오르는구나. 그러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마 서울에도 맞습니다. 김현민 장관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여기 일단 5개 단지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는 것들이죠. 아, 이게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여기 입지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구축이고 주변에 조금 환경이 좀 부족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면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싼 쪽이 싼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쪽이 좀 거품인 것 같다. 그러면은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긴 지금 그래도 다 화성 빼고는 다 붙어 있는데요. 안양, 광명, 하남, 고양시는 서울까지 출퇴근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동탄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수요고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수원 광계신도시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신고래가 아실 통해서 검색해 왔는데 17억 3천만 원. 수원 영통구. 그럼 여긴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수원 네. 영통구인데 네. 17억 3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의 웬만한 입지가 17억 넘는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강남권들하고 지금 뜨고 있는 입지들이 몇 개 있어요. 강동구에 고독 신도시의 새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여기 당산, 지금 여의도 주변에 있는, 그다음에 마포 그쪽에 있는 아이언 뉴타운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지역들이 보통 15억, 17억을 했었는데 수원 영통구가 17억이다. 그러면은 그걸 거품으로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 서울에 있는 시세들이 저평가가 된 것이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말고 그냥 소장님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제가 올렸다고 할까봐 그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썼던 책들, 칼럼들, 방송들 들어보시면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매일 아침마다 8시마다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녹화 방송도 뜨이니까 이제 오후에라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그 날의 뉴스들은 그날 수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뉴스 나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 달 있다가 듣게 되면요. 엉뚱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저는 제 유튜브 팬들하고 지금 거의 1년 내내 같이 했잖아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진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냐면은
제가 작년 4월부터 전세 시세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제가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오른 지역들은 좀 조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된다가 또 밑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밀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현상들일 텐데, 뉴스만 계속 보시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다른 거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팟빵으로 해드리는 것들도 꼭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해드리는 것들만큼은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바쁘네요. 네. 네. 아니, 그냥 출근 끌 때 보통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고삐 풀린 부산 해수동 집값 노도강 금강구보다 더 올라 지난달 4,000건 넘게 거래, 대전 전체 거래량보다 많아 올 가격 상승률도 3에서 4% 수준, 일각선 규제지역 재지정도 거론. 해수동이 제가 좀 부활못이잖아요. 기사를 꼼꼼히 보기 전까지는 부산의 해수동은 또 어딘가. 무슨 동인 줄 알았어요? 네. 이름이 너무 참 잘 지으세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이름이 좀 되게, 원래 지금 수영구가 해운대구보다 좀 평균으로는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수해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해수동이 더 이름이 더 이쁘니까. 뭔가 착 붙는 느낌이 예, 들죠. 수해는 꼭 피해본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죠. 해수동이 이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그러니까 탑3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인기로 탑3가 되고요. 지금 부산의 해수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 6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때 또 많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조정이 됐었고, 한 6개월 정도 조정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부각이 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때 해제됐을 때 되게 의외다라고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하필 너무 좀 공교롭게 어떻게 부산이 이렇게 해제가 됐을까 하고 다들 네. 좀 갸우뚱갸우뚱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원래 나왔던 것들은 선거용이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올랐는데, 분명히 그 조정 대상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으로 묶을 만한 시기가 됐는데도 안 하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대전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묶었고 규제적으로 묶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6개월 동안 계속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조정이 안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뭐 규제적으로 묶었다가 또 빠지게 되면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2번, 3번씩 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은 그만큼 수요가 없고 투자 수요층이 들어가면은 올라가는 지역, 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실수요층들 뺏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주택 규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비규제 지역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하다가, 근데 여기 쪽에 하게 되면은 이 규제 지역 내에 또 집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규제 지역 지정하는 것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적당한 규제하는 거 저 찬성이거든요. 근데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는 그 신도시 빼고 특히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규제보다는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해수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도 많으니까 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규제적 지정됐던 청주가 있어요. 청주가 한 3-4년 3-4년 동안 자율 조정이 되다가 최근 한 3주 동안 올랐다가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가격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달랑 지난 5년 동안 딱 3주 올랐다가 규제 지역 지정해버리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법인 투자 수요가 몰렸잖아요. 그러면은 법인 투자 수요가 몰렸으면은 법인 규제만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일반인들은 피해가 안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잣대로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지방은 또 본의 아니게 더 피해를 봐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수요가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에서 해수동은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여기는 좋은 입지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탑3고,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올랐고, 작년에 이제 규제적 지정 좀 조정됐다가 규제적 풀린 다음에 또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오른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지금 기사가 또 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긴 또,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높다는 것들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에서 올라간 것들은 적을 텐데 마이너스 올라간 건 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보지 말고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0채 중 한 채뿐 중대형 아파트 귀하 신몸. 서울 중대형 청약 경쟁률 200대 1. 가점 낮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 똘똘한 한 채 서울 전역 확대. 강남뿐 아니라 은평 노원구도 중대형 청약 경쟁률 상승 뚜렷. 중대형 인기가 많다는 기사죠. 집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게요. 네. 2000년도 중반에 중대형이 워낙 인기가 많다고 똑같은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중대형만 네. 또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인기가 쭉 빠졌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4년도, 15년도까지, 2016년도까지도.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거의 7년 동안 중대형이 인기가 없었어요. 대형이 특히. 그러다가 지금 그때 또 소형, 중형을 많이 공급했고 소형, 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이 또 희귀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락 해요. 이게 지금 단기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20년 놓고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것들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하실 거고 실거주 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평형대가 좁다? 그럼 큰 평형대 가시는 것들이고요. 이 평형대가 뭐 충분하다. 그러면 대형 같은 것들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연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07년도 거품 시장 때 똘똘한 한 채를 몰다 보니까 그때 그냥 그래 똘똘한 채는 큰 게 좋아 라고 하면서 큰 것들을 몰렸던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분들은 대형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넓게 살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좁혀 사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이죠. 그분들은 생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지 투자 목적보다도 오히려 좀 그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집들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 보면요. 조합원들이 다 대형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중소형들을 보통 내놓거든요. 그거 얘기는 뭐냐? 중소형들이 싸냐? 아니요, 더 비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좀 넓게, 왜냐면 평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통 집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입지가 떨어지는 입지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특히 역세권 이런 입지들이 있거든요. 상업 지역에. 거기는 중소형이 더 인기가 많아요. 대형은 인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 같은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품마다 입주민들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서울 중대형이 올라간다? 무조건 중대형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매물 내놨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 30평대랑 지금 30평대, 예전 아파트들 40, 50평대랑 요즘 40, 50평대를 제가 이제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들 가서 좀 보면 이게 50평 맞아? 막 이런, 그러니까 구경하는 집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나. 아니 50평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넓죠. 당연히 20평대보다 넓은데 그렇게 엄청 크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정님? 그러니까 이제 평면 타입이 좀 바뀌었고요. 네. 안목 치수라는 것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 들어가는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거의 공간만 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30평대만 하더라도 되게 넓었었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30평대를 가서 방을 보면 이 방에 침대 하나 넣으면 뭐 애들 책상 뭐 이런 것들 다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는 분위기에 확장을 거의 반드시 필수로 해야지 그 다른 좀 살림살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여서 그렇죠.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0평대 이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아마 다음에 사실 때는 무조건 40평대, 50평대 가실 거잖아요. 60평대 가고 싶습니다. 60평대 가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평형대가 이 입지에서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수도권 인구 사상 첫 50% 돌파, 늙어가는 한국, 중위 연령 43.7세, 생산 연령 인구 5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 일반 가구 2034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0%,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6,178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좀 슬프네요, 소장님. 중위 연령이 43.7세니까 소장님도 저도 이제 중위 연령보다도 더 많은 거네요. 저 이 나이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40대입니다. 저도. 네, 네. 40대란 얘기죠. 중위 연령이.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인구가 15만 명 늘었다는 것들이고요. 인구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15만 명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여자도 골고루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외국인들은 12만 7천 명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비율도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12만 7천 명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총 15만 명 늘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만으로는 3만 명 늘었다. 그러니까 거의 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 낳는 비율이 좀 적어집니다. OECD에서 제일 낮다며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며요. 예,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늘 수 없는 환경에서도 늘어나는 지역, 늘어나는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늘어난 지역들은 수도권이죠. 네,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부산도 인구가 400만 가까이 오다가 지금 337만으로 지금 300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강의할 때마다 인구 말씀들을 늘 드리는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과 늘지 않는 지역도 분명히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령층 중에서도요. 지금 어린 연령층, 학생들 연령층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은퇴하신 연령층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평가하는 입지라든지 상품 평가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를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부동산 유수가 아닙니다. 아마 사회 유수가 될 텐데 어느 지역이 늘고 있고 어느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입지들도 한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들이 좋아하는 입지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지역들만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연령층들이 이게 조금 젊은 연령층이 빠지고 고 연령층이 생기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제안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아무튼 좀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서로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10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카페도 지금 거기 자리에서 뭘 먹을 수도 없고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잘 좀 견디셔서 조금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 또한 열심히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